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노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지난 10일 제51대 대한변협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이번 변협회장 선거는 이종린, 조현욱, 황용환, 이종엽, 박종훈 변호사까지 모두 5명이 후보자로 등록해 사상 최초의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경쟁이 치열한 만큼 법률방송에선 이에 맞춰 후보자들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출마 해변, 주요 공약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는 먼저 박종훈, 조현욱, 이종엽 후보를 만나보시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선 얼마 전 자동차 리스 중개업체들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자동차 서점이라는 리스 중개업체에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만 수백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100억 원대에 달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온라인을 통해 알리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체 측에선 적반하장식으로 글을 내리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액을 배상하라는 소송까지 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51대 대한변협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지난 10일 마감됐습니다. 법률방송은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후보 등록을 한 박종훈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셨는데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협협회장 후보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울대법대를 1990년에 졸업하고 92년 군법무관 10회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사법시험 제41회 합격하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개업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51대 대한변협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셨는데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저는 2007년 네. 대한변협 총무위원회 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네. 현재까지 네. 13년간 끊임없이 변협 회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변협 회무를 일관되게 해오면서 네. 변협의 문제점, 네.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네. 변협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지를 네.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변협협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13년간 회무를 보시면서 문제점 같은 거를 잘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변협회장 선거의 화두, 시대정신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변협의 위상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사실 변협이라는 것은 인권과 정의의 옹호자로서 그 역할을 네. 잘 감당해야 되는데 네.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데 네. 지금 현 네. 변협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협의 위상을 강화해야 되고 네. 또 변협의 위상이 약하다 보니까 네. 직역 침탈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면은 변협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되면은 네네. 직역 수호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직역 수호와 위상 강화는 네. 동시에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키워드가 변협 위상 강화, 직역 수호, 국민 신뢰 회복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묶여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걸 달성하려면 핵심 공약 같은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핵심 공약이 있는데 네. 직역 수호를 위해서는 네. 사실 한 사람으로 될 것이 아니라 네. 총 변협이 네. 그리고 변협의 임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됩니다. 네. 협회장이 직접 나서서 최일순에서 네. 대국회 활동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국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설적인 네. 입법 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네. 그것을 만들어서 진행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대한변협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네. 협회장 중간 평가를 또한 실시할 생각입니다. 네. 협회장이 제대로 변협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일을 네. 하고 있는지를 네. 회원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생각입니다. 네.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더 열심히 네.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13년 동안 회무를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변협 위상을 네. 높이겠다는 방향들을 많이 생각하고 구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생각입니다. 뭐 국회를 상대로 입법 지원 센터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이거는 변협이 뭐 로비 창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사실 네. 입법이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고 네. 변협도 입법을 함에 있어서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세무사법만 하더라도 결국 네. 헌법재판소 가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네. 났습니다. 그런데 그 위법 상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협 입장에서는 위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미리 법이 잘못되었을 때 네.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 입법에 공백이 생기고 국민들에게도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헌법에 맞는 법률이 제정되도록 조력하고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 같은데 뭐 다른 공약들은 주요한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방 변호사의 위상을 네. 강화할 생각입니다. 네. 사실 서울의 네. 회원들의 73%, 74%가 모여 있다 보니 네. 지방회는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 회의도 가능하고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의 회원들이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절차를 만들 생각입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사내 변호사의 경우에도 사실 그 회사에서 나와서 회무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내 변호사들이 회무에 직접 참여해서 네.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사내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 예를 들어서 12시에서 1시, 네. 그렇지 않으면 7시부터 회의를 열어서 네. 그들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고 네. 직접 오지 않더라도 네. 온라인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생각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네. 지금 결국 온라인 세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온라인 변호사 중개와 관련해서 플랫폼을 직접 네, 네. 변협이 네. 신설해서 회원들에게 제공하여서 네. 브로커로 인한 문제를 확실히 없앨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업계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사설 업체들이 많잖아요. 네, 이거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는 네. 다른 직업과 동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네. 또한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돈을 네. 받는 것은 네.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네. 근데 그런 사설업체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네. 구체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잘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잘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방어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라 네. 적극적으로 변협이 나서서 네. 이것을 하면은 뭐 네. 변호사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네. 젊은 변호사들에게 네.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형태의 플랫폼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이디어 차원이신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플랫폼? 지금 여러 업체들하고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밝혀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카카오하고도 네. 이야기하고 있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네. 사실 대한변협의 경우에 네. 회원들에게 편리한 온라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이미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는 모양인데 그 변협회장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투표가 도입이 됐잖아요. 네, 이거는 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나요? 결국 그동안에 네.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문자를 보내면 문자에서 바로 네. 클릭하고 투표를 할 수 있으니 그러니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 결국 민주적 정당성을 네. 더욱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네. 젊은 층들이 또 네.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회무에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면은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유리하다고 보신가요? 어떤가요? 사실 저는 뭐 서울대, 네. 중앙대 현재 겸임 교수이기도 하고 네. 또한 외대, 한대에서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 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젊은 층으로부터 제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까 사내 변호사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한 4천여 명쯤 된다고 하는데 네. 이분들 표심이
이 모바일 투표랑 연관돼서 상당히 향배에 관심이 가고 있는데 뭐 어떻게 공략하실 계획이신가요? 사내 변호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변호사들하고의 만남뿐만 아니라 네. 결국 임원들, 회사의 직원들하고의 관계에서 네. 사실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내 변호사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 점을 네. 사내 변호사들이 직접 회무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의사가 네. 회무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 변호사들이 네. 지금 느끼고 있는 네. 뭐 준법 지원인 제도라든지 네. 상법상 준법 지원인 제도가 있지만 사실 네.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사내 변호사들하고 의논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내 변호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준법 지원인 제도도 개선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입법을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우리 박종원 후보자의 차별성이 있다면 뭐 내가 왜 변협 51대 변협 협회장이 되어야 한다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직역 수호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직역 수호를 위해서 일회성 시위나 급조된 단체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7년 네. 총무위원회를 하면서 행정사법 저지위원회에 관여하였고 그리고 뭐 최근만 하더라도 변리사하고의 문제 때 대한변협의 특급 변호사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했고 거기에서 감사로 계속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당사자 되어 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3개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네. 정관예우 부분도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인데 네. 정관예우 뭐 비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정관예우를 답하기 네. 위한 사람으로서는 순수 변호사 출신으로서 꾸준히 변호사 업무를 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다른 후보들보다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훨씬 잘 답할 수 있는 후보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직역 수호를 이제 쭉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변호사 단체 입장에서 보면 직역 수호인데 그 인접 직역에서 보면은 뭐 자기 밥그릇 너무 움켜쥐고 안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호사라는 것은 네. 제널리스트입니다. 네. 법률 업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네. 전문가 집단입니다. 네. 헌법재판소도 네. 변호사의 전문 네. 직역 능력에 대해서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네. 누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네.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선택할 일이지 미리 변호사를 이렇게 갈라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럴 일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법률 업무 자체가 네.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네. 그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사직역들이 생겨난 것이지 처음부터 변호사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변호사가 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거를 그쪽에서 가져간 거지 변호사가 뭐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네, 이해를 그렇습니다. 하면 될까요? 아, 네. 예. 아무튼 뭐 마지막으로 법률방송 시청자하고 대한변협 회원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3년간의 일관된 해무 경험과 또한 서울대, 중대, 외대, 한대에서 강의 경험을 기초로 또한 법전원 평가위원을 한 경험을 기초로 하여서 변협이 어떻게 가야 될지 인도하겠습니다. 변협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유사직역의 침탈을 확실히 막아내겠습니다.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되면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변협의 위상을 더 높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로 변협의 위상을 더 높이겠다는 박종원 후보자의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률방송에서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률방송은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후보자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여성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대한변협 수장직에 도전장을 던진 조현욱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뭐 간단한 소개 및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제 51대 대한변호사협의 협회장으로 여성 최초로 제가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많은 언론과 사회단체에서도 저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제28회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을 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판사나 검사를 하지 않고 10년간 제가 법률구조공단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법관으로 임용을 했고 2008년에 이제 법원 퇴직한 후에 변호사를 하다가 한국 여성 변호사회 회장을 하고 또 김현협 회장님이 협회장이신 49대 때 대한 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그리고 50대 때 1년간 부협회장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 최초로 대한변협 회장직에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출마의 변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신다면. 네. 요즘 청년 변호사들이 취업이 안 돼서 굉장한 취업의 한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약 400명이 변협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취업지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심지어 실무 수습을 다른 곳에서 받는 변호사들도 6개월이 지나면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고 열정페이만 강요당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청년 변호사들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성 변호사들도 사실 개업한 변호사가 그 자체만으로 힘든데 일과 가정 사이에서 굉장히 고단한 현실이고요. 청년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중장년 이미 선배 변호사들마저도 인건비도 안 나온다, 너무 힘들다, 그런 한숨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많은 회원들의 불만이 뭐냐면 변협이 왜 목소리를 못 내느냐, 강한 변협이 되어달라,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변협이 좌우 눈치를 보지 않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므로써 사회에 대해서 정말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변협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출마했습니다. 좌우 눈치를 변협이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조금 보고 있다는 뭐 그런 뉘앙스로도 그럼 본다기보다도 적어도 이슈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이 뭔가, 특히 법조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인권 옹호에 맞는가, 사법 정의에 맞는가, 사법권 독립에 맞는가, 이런 기준으로 인해서 어떤 메시지를 줘야만 권력에 대한 어떤 비판자,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변협이 과거에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은 그런 목소리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번 변협회장 선거의 화두, 뭐 시대 정신 같은 게 있다면 뭐 어떤 걸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역수호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변호사들의 권익옹호. 두 번째는 강한 변협. 강한 변협이 결국 회원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권익옹호와 강한 변협, 결국은 뭐 같이 묶여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뭐 관련해서 핵심 공약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회원들의 권익옹호는 크게 네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청년 변호사, 여성 변호사, 그리고 사내 변호사, 그리고 각 지방 변호사의 회원들, 이렇게 네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고요. 그 영역을 보자면 먼저 청년 변호사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직역수호의 문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그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각 영역의 청년 변호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법으로 결국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 강제주의도 아직 국민들의 인식이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상고 시민 대법원부터라도 변호사 강제주의를 하고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의 법치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변호사들이 법무담당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법무담당관제, 그리고 지금 각 지자체의 소송 수행을 보면 직원들이 나와서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변호사 자격으로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만이 지금 현재 청년들의 일자리 한파를 결국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변호사 단체 입장에서 보면은 일자리 창출 차원이지만 어떻게 좀 반대쪽에서 보면 예산 문제라든가 뭐 비용 문제가 뭐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결국 입법의 문제인데요. 네. 그게 예산이 지자체로 보면 예산이 들지만 네. 길게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청년 일자리 창출만을 위해서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그 각 자치단체의 행정이 네. 법적인 질서에 맞지 않게 주먹국으로 세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결국 청년들이 그 각 영역으로 들어감으로써 네. 행정 자체가 절차에 맞고 투명해지고 오히려 법적 분쟁이 일어나서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그런 고비용을 오히려 예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단순히 뭐 변호사들 일자리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법치주의 구현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다른 공약들은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여성 사내 네. 변호사도 있는데요. 지금 사내 변호사를 예를 들면 사실은 굉장히 고퀄리티 네. 인재들인데 불구하고 실제로는 계약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 회사에 갔을 때는 사실은 회사 여러 가지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 네. 또 어쨌든 소송이든 형사 문제든 생기면 그걸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겸직 허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겸직 허가도 폐지하거나 적어도 완화하는 쪽을 거쳐서 폐지까지 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사내 변호사들의 주요 역할이 결국 준법 지원, 준법 네. 감시의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장 기업에 준법 지원을 두는 그 규모를 보면 아직도 5천억 이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모든 상장 기업에 네. 준법 지원을 반드시 두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준법 지원인을 보면 변호사 자격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아닌데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예, 건가요? 준법 지원인으로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좀 임원급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준법 지원인은 반드시 변호사로 한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각 공공기관이나 단체 감사 역할을 보면 변호사나 회계사 지위가 아닌 사람들이 또 감사를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공기관에도 감사의 지위를 변호사나 회계사로 한정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네. 또 이제 상법상 지배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네. 그 지배인들이 사실상 회사에 소송을 나와서 법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지배인도 변호사 자격을 갖도록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서 결국 사내 변호사, 청년 변호사 역할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사내 변호사들이 이제 더 좀 공고한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뭐 정경련이나 네. 그런 단체들과도 우리가 서로 협업을 해서 사내 변호사의 지위를 더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준법 지원을 두지 않는 기업이 사실은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네. 결국은 준법 지원을 두지 않으면 제재하는 법으로 좀 개정을 해야만이 결국 사내 변호사 지위가 강화될 뿐 아니라 자리도 많이 생길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하신 과제들이 다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수행을 하려면은 뭐 변협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강한 변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개혁이나 뭐 그런 방안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변협은 개혁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네. 첫째, 회원을 위한 게 아닌 무분별한 MOU 너무 많다. 이것도 반드시 개혁해야 될 과제입니다. 네. 그 각종 위원회 제도도 개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 대한변협이 2년마다 집행부가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직원만 남고 2년간 일했던 집행부가 통째로 다 바뀜으로 인해서 사실은 추구했던 사업의 연속성도 없어지고 회무의 연속성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결국은 회무 연속성을 위해서는 상금 부협회장 제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회무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효율적이고 회원을 위해서 일하는 변협이 돼야 된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모바일 투표가 도입됐는데 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은가요? 첫째는 일단 네. 투표율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네. 왜냐하면 앉은 그 자리에서 휴대폰만 가지고도 네.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이제 청년층이 굉장히 투표에 관심이 많고 네. 좀 이제 기성 선배들은 투표장까지 오는 게 불편해서 안 오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아마 청년층 투표율 외에 네. 장년층이나 선배들의 투표율도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거의 85% 이상, 9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변호사들이 아무래도 더 네. 그러니까 뭐 전국 회원 수 대비 50%라는 숫자 자체도 많지만 또 모바일 기기나 IT에 네. 굉장히 친숙하기 때문에 또 청년 변호사들이 던지는 그 표의 영향도 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욱 후보한테 유리할까요? 그 투표율이 올라가면? 저는 네. 모든 투표율이
뭐 방식에 따라서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각 후보가 살아온 길, 또 각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공약과 변협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변협을 위해서 몸을 던지고 일할 것인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투표율이 저한테 크게 유불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이신데 뭐 일부에서는 비상임이지만 정부기관에 몸담고 있으면서 변협회장에 출마를 하는 게 뭐 온당하냐 뭐 이런 지적이랑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네. 뭐 그걸 떠나서 저는 이미 네. 최영애 국가인권위 위원장님에게 사임계를 제출했고요. 네. 또 저를 지명하신 대법원장님께도 네. 제가 사임의 의사를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거는 특별히 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총론에서 다른 후보들과 차별되는 강점 51대 대한변협 회장은 조현욱이 되어야 된다.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직접 제 생활을 통해서 청년 변호사, 여성 변호사 그리고 네. 선배 변호사들의 고충을 다 직접 체험하고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아들이 7기 로스쿨을 네. 졸업한 변호사이고 또 저 스스로 여성 변호사로서 일가정 양립이 얼마나 힘든 네. 일인지 겪었고 또 제가 여성 변호사 회장을 하면서 많은 젊은 후배 여성 변호사들의 삶을 통해서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경험과 플러스 또한 여성 변호사 회장 및 김현협 회장님 때부터 부협회장을 했던 회무 경험 그걸 통해서 회원의 권익 옹호는 물론이고 변협의 시스템을 개혁할 확실한 대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법률방송 시청자하고 대한변협 회원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대한변협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변협 협회장 후보에 도전을 했습니다. 시대적 흐름이 이제는 섬기고 봉사하는 변협 협회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여성이 남성과 아무런 능력의 차별이 없이 또 오히려 더 꼼꼼하고 더 부족한 점을 찾아서 섬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의 모든 에너지를 던져서 대한변협 협회 회원들을 위해서 정말로 잘하구나, 정말 역시 조현욱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률방송에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후보자 특별대담. 오늘은 할 말은 하는 강한 변협을 표방하며 출마한 이종엽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략한 자기소개 및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기에 빠진 대한변협을 구원할 4번 타자, 행동하는 협회장, 강력한 대한변협, 기호 4번, 이종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스처가 강렬하신데 인상이 3만여 변호사들의 수장이 될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출마의 네. 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업계는 공국 과잉, 네. 나날이 시장을 장악해가는 법률 플랫폼, 네. 또 유사직역이 직역 침탈 공세 앞에 네.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먼저 변호사들의 생계가 해결되어야만 정의와 인권 수호, 네. 법치 확보에 나설 수 있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도 대한변협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변협은 스스로 방향을 잃고 네. 휘청이고 있습니다. 네. 선거 때마다 변협을 개혁하겠다는 약속은 많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또한 정작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마다 네. 대한변협은 침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네. 그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네. 저는 이와 같은 총체적 위기를 네. 극복하고 변호사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네. 대한변협 협회장에 출마하였습니다. 네. 생계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업계가 그 정도로 어려운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젊은 변호사들은 예. 사무실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네. 공급 과잉과 또 유사직역의 네. 공세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네.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 법률 플랫폼들의 시장 장악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총체적으로 이번 변협회장 선거의 화두, 시대 정신 같은 걸 꼽는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유사 법조직역이 직역 침탈 공세로부터의 직역 수호, 네. 또 변호사의 생계 해결을 위한 직역 확대, 네. 대한변협의 위상 바로 세우기, 네. 또 여성 변호사와 사내 변호사의 권익 강화, 네. 이런 겁니다. 직역 수호, 위상 강화, 권익 강화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뭐 핵심 공약이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첫째로 직역 수호와 직역 확대입니다. 네. 변협의 유능한 경력직 상금 변호사를 보강해서 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 플랫폼, 네. 또 거세지는 유사법조 직역 침탈에 대해서 네.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네. 둘째로는 대한변협의 위상을 바로 네. 세우는 문제입니다. 네. 정작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마다 대한변협은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네.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법치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네. 우리 변호사들이 앞장서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네. 할 말을 하는 대한변협으로 바꾸어서 네. 실추된 권위부터 회복하겠습니다. 네. 네. 셋째,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확실히 감축하고 로스쿨 정원 확대를 초래한 네. 결혼 보충제를 폐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집행부 2년 동안 네.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네.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네.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확실히 감축하고 네. 지난 10여 년간 로스쿨 정원 확대라는 부작용을 가져온 네. 결혼 보충제를 폐지시키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 여성 회원의 출산 및 육아 휴직 결혼 보충 인력제 도입, 네. 또 출산 휴직 회원의 월회비 면제, 네. 또 육아 지원을 위한 탄력적 근무 시간제 운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성 회원들의 네. 고충을 해결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사내 변호사에 대한 강제 수사 차단, 네. 또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 도입 등을 통해서 네. 사내 변호사의 지위를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법률 플랫폼 얘기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문제 같은 게 발생하고 있나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네,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비대면 사회로 네. 급속하게 전환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네. 또 이렇게 포털을 통해서 네. 쉽게 접근하면서 네. 이 법률 플랫폼들의 시장 장악이 네.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회원들이 네. 많은 회원들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부분은 사실 법률 상담이나 네. 변호사 소개, 알선 등을 금지하는 네. 그 변호사법 현행법에 네.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해결을 하실 건가요? 뭐 변협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네. 다른 뭐 방안을 더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주요 네. 법률 플랫폼 업체를 네.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제가 주도하는 변호사 직역 수호단의 네. 공동 대표로서 네. 특정 그 법률 플랫폼 업체를 네. 형사 고발했고요. 네. 또 공정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네. 네, 또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그 현행법 위반 여부에 관해서 네. 해당 업체들로부터의 그런 그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네. 이것이 과연 어떠한 법리적인 그 문제점이 있는지에 네. 관해서 저희는 심포지엄도 개최를 했습니다. 네. 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네. 또 문제되는 부분을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밖에 뭐 다른 공약이 주요한 게 더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민형사 배심제 전면 도입, 네. 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네. 또 부동산 계약 변호사 공인제, 네. 네, 스포츠 및 프로게이머 에이전트 변호사 대리 입법, 또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민간조사업법 입법 등을 네. 실현하겠습니다. 네. 또 형사성공보수제 부활, 네. 변호사 강제주의 전면 도입, 네. 또 공익활동과 의무연수제 폐지, 네. 변호사를 위한 전문인 배상보험, 네. 또 성공보수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서 네. 변호사들의 복지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게 뭐 하나하나 만만한 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다 맞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대표적으로 네. 형사 성공 보수제 네.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전격적으로 수년 전에 판결을 통하여 네. 이것이 위법이다, 무효다 네. 이런 그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을 함으로써 네. 해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변호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 민형사 배심제 전면 도입, 네. 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이러한 것들은 네. 사실 사법 주권을 네. 소수의 특정 법관에게 네. 맡기는 것이 아니고 네. 시민들에게 사법 주권을 돌려줌으로써 네. 당초 로스쿨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 네. 이런 것들은 몇몇 그 특정 네. 법관이 전속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다수의 시민들이 선량한 양식 있는 시민들이 네. 이 부분을 판단해서 네. 그래서 사법주권의 시민화 네. 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로스쿨 제도의 본래의 취지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하시려면은 그 입법 관련한 것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데 변협 네네. 차원에서 뭐 입법 역량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보관 같은 거는 혹시 있으신가요? 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네. 대한변협에 네. 유능한 경력직 상근 변호사를 충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국회 활동이라든지 네. 입법 정책을 네. 좀 더 세밀하고 조직적으로 네. 또 변협의 정권의 변동과 관계없이 네.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지금 사내 변호사들이 한 4천여 명쯤 된다고 하는데 모바일 투표 도입 관련해서 이 사람들 표심이 어디로 갈지도 상당한 관심인데 뭐 사내 변호사 관련한 공약이나 그런 게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내 변호사에 대한 강제 수사를 차단하고 네.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을 도입하는 등 사내 변호사의 지위를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강한 변협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존 변협에 문제점이 있다면 뭐 어떤 거를 지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 협회장 출마자들의 공약은 네. 모두 다 같이 화려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회원들은 생계가 어려운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네. 또 협회장은 국가 주요 사안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눈치만 보고 있어서 대한변협의 위상이 형편없이 추락했습니다. 지금까지 협회장의 공약이 변변치 못해서 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문제는 행동력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공약은 공약이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 맞습니다. 우리 후보께서는 그걸 어떻게 담보를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지난 4년간 네.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네. 또 직역수호 변호단을 이끌면서 네. 변호사 직역수호 활동을 앞서서 몸소 실천해 왔습니다. 네. 또 선거가 끝난 후에도 네. 변치 않고 네. 약속을 지키면서 용기 있게 행동에 나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네. 그래서 4번 타자 이종효입니다.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후보들과 차별되는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는 그 선거를 앞두고 네. 반짝 보여주기식 사진이나 촬영하는 그런 후보는 아닙니다. 네. 저는 지난 4년간 실제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인천지방변호사회를 이끌면서 네. 대한변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네.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데 앞장섰고 네. 또 회원 분담금을 인하하고 네. 전국 최초로 법률신문 단체 구독 폐지라는 성과를 실제로 냈습니다. 네. 또 지난 2년간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으로 네. 직역수호 변호사단을 결성해서 집행부가 외면해온 불법 법률 플랫폼을 형사 고발하고 네. 세무사법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네. 또 로스쿨 정원 감축을 위한 결혼 보충제 폐지 운동에 직접 앞장서서 행동해 왔습니다. 네, 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네. 행동하는 협회장으로 반드시 직역 확대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감축, 네. 또 회원들의 복지, 또 변협의 위상을 네. 되찾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으로 잠시 사진 촬영이나 하고 1인 시위하는 네. 그런 후보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또 저는 그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 마라톤으로 체력을 다져왔습니다. 네. 강인한 체력, 또 실천하는 행동력, 네. 또 불굴의 인내력 이런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강력한 대한변협을 위한 선택 기호 4번. 행동하는 협회장 4번 타자 이종엽. 감사합니다. 뭐 하실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법률방송 시청자랑 대한변협 회원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대한변협 선거는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네, 지난 과거에 우리 법조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대한변협의 위상이 최근 몇 년간 특히 지난 그 집행부에서 그 위상이 말없이 추락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잃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 변호사들의 그 사무실 운영 형태는 말이 아닌 지경으로 위태로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공급 과잉 문제도 심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생계가 우선 해결되어야 그 다음 정의와 인권 수호 또 법치 이런 대의를 향해서 우리 변호사들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회의 중심과 법치를 잡는 핵심 인력은 우리 변호사들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법률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과 또 우리 대한변호사회 회원 여러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법률 방송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법률방송에선 얼마 전 자동차 리스 중개업체들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동차 서점이라는 리스 중개업체에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만 수백 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은 100억 원대에 달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인데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는 피해자를 상대로 업체 측에선 적반하장식으로 글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거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세아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입니다. 자동차 리스 피해 사례 공유합니다. 중고차 리스 사기 주의하세요 등의 피해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법에 꼼짝 못하고 당한 김가연 씨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5월 말쯤에 병원을 다녔어요. 네, 그리고 정신의학과 병원에 다니면서 지금도 치료 중인데요. 6억 원까지는 하면 제가 지금 자동차 서점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김 씨는 지난 7월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같은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피해 확산을 막고 십시일반 힘을 보태 업체 측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확산을 막고 싶었어요. 게시글을 계속 유지를 했어요. 국민청원도 올렸고 블로그나 카페에도 올렸었거든요. 그러던 지난 8월 김 씨 앞으로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업체 측에서 김 씨가 자신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비판글을 삭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김 씨 입장에서 더 황당한 건 업체 측이 다른 피해자들에겐 김 씨 핑계를 대며 지원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나한테 했던 이야기가 대표님이 네이버에 게시글을 올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약이 안 돼서 저희들이 손해를 보고 계약자가 없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지원금 못 내간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했거든요. 분명히 제가 녹취도 있는데 1심 판결이 지난달 9월에 나왔는데 법원은 업체 측에서 작업글로 도배 중이다 같은 일부 입증이 안 된 표현 삭제를 제외하곤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객관적 사실의 상당 부분 부합해 보인다. 일부 표현이 다소 과격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과장이 섞인 나름의 비판으로서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일단 한시름 돌린 김 씨는 이번 법정 싸움은 시작일 뿐이라며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업체 측을 상대로 끝까지 어떤 식으로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까지 이제 저희들끼리 하던 변호사를 선임하든 끝까지 대응할 거고요. 어차피 저희는 금전적으로 손해는 봤지만 더 이상은 이제 이런 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고 끝까지.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법률방송에선 신종 자동차 리스 알선 사기에 대해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은 사기를 친 알선 업체도 업체지만 실질적으로 리스료를 받아가는 캐피탈 회사들도 너무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신세아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보증금 거치에 따라 리스료 절감, 파격적인 리스 시스템, 이제 리스료 지원 받으세요. 보증금만 내면 최고급 외제차를 반값 리스료에 타고 계약이 끝나면 다른 차량으로도 바꿔 탈 수 있다는 유혹적인 광고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개업체들은 처음엔 지원금을 주는 신용을 하다 결국은 업체를 폐업하고 보증금을 갖고 튀는 이른바 먹튀를 했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업체는 홈페이지 사이트 관리 요금을 안내 요금 미납으로 차단됐다는 문구만 덩그러니 남긴 채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씩 하는 보증금을 받아 일정 기간 리스료를 지원하다 어느 순간 사라지는 자동차 리스판 다단계 사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땐 이미 당한 뒤입니다. 통장을 보니까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갔나 보다. 그래서 일주일 있다 또 전화를 했어요. 근데 계속 전화가 안 돼요. 뭐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나오고 그걸 보고서는 내가 사기 당했구나. 딱 그때 이제 제가 리스료를 지원해주고 리스 기간이 끝나 차를 반납하면 재리스를 하든지 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말에 속절없이 당한 겁니다. 자기가 어떤 중개에 대해서 이렇게 서류를 다 해서 이렇게 해주고 캐피탈 연결해주고 나중에 자기들이 이걸 다시 반납받아서 이제 사장님 2년 타시면 반납받아서 자기들이 다 돌린다. 뭐 또 이런 구조로 갔기 때문에 또 피해자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당한 데에는 보증금이 실제 자동차 리스를 해주는 캐피탈 회사에 예치될 거라 생각한 측면이 큽니다. 저는 보증금은 무조건 캐피탈로 간다고 생각해요. 보증금 올 다. 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썼던 거지. 더 황당한 건 애초 2년인 줄 알았던 리스 계약이 그 2배인 4년으로 돼 있다는 점입니다.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날리고 지원비는 끊긴 상태에서 리스료를 계속 혼자 부담하고 타든지 위약금을 내고 차를 반환하든지 피해자들 입장에선 안타깝고도 어이없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근데 그 돈이 굉장히 커요. 네. 손해가 막심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따져봐도 지금 위약금을 내고 차를 주려고 해도 뭐 1,000만 원 이상 내야 되고 위약금을. 네. 그러면 보증금 뜯기고 그것도 위약금 1,000만 원 내고 차는 차대로 없고 도대체 어떤 경위로 4년짜리 계약이 맺어진 건지 피해자들은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속이 터질 뿐입니다. 더 중요한 건요. 캐피탈과 저랑 계약한 적이 없어요. 얼굴 본 적도 저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도장은 제 거고 캐피탈과 제가 계약을 한 내용이에요. 그거를 캐피탈에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수천만 원씩 하는 보증금을 날리고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리스료를 혼자 내고 타든지 위약금을 물든지 해야 하는 피해자들은 안타깝고 헛헛한 마음에 속이 썩어 들어갈 뿐입니다. 달달이 피마르니까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그냥 이렇게 줬으면. 그럼에도 재벌 계열사들이 대부분인 캐피탈 회사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책임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위탁사를 두는 게 불법도 아니고 위탁사인 중개업체와 피해자들 사이 문제이지 캐피탈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탁사 누가 되었던 아무나 이탁사는 주는 거는 뭐 법적으로 저축될 게 없고 그렇더라고요. 자기들은 뭐 잘못한 거 없다. 피해자들은 법을 떠나서 위탁사를 뒀으면 제대로 관리를 하든지 최소한 계약 내용은 소비자에게 고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캐피탈 그 담당한테. 당신들 나 보고 계약도 안 했는데 어떤 맹점을 두고 승인을 해주고 이 차를 내줬냐 했더니 자기들 소리가 다 안 되기 때문에 해줬다고 이렇게.
그러면 자기들은 피해볼 것이 없으니까. 피해자들은 우리나라 리스 관련 법 규정이 이렇게 허술한지 직접 피해를 당해보니 알게 됐다며 허탈해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나라가 아무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이런 리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 관련 사업자 엄격한 조건이나 아니면 캐피탈의 입탁사 뭐 좀 선정할 때 뭐 어떤 제재나 무슨 어떤 조건 변경이나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자동차 리스 위탁사의 자격이나 법적 지위, 캐피탈 회사와의 관계, 책임 소재와 범위 등 촘촘한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법률방송에선 이른바 서바이벌 게임으로 불리는 에어소프트건 경기와 관련한 비현실적인 탄속 규제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현행 0.2줄 이하 탄속으로는 서바이벌 게임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게 동호인들의 하소연입니다. 실제 세계 각국 관련 법규와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에어소프트건 탄속 규제는 지나치게 비합리적이어서 현실성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헌법 소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왕성민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에어소프트건 경기 동호인들의 한결같은 호소는 현행 0.2줄 이하 탄속으로는 서바이벌 게임 자체가 불가능하니 탄속 규제를 현실적으로 풀어달라는 겁니다. 서바이벌 게임이 무슨 범죄도 아니고 게임 좀 하기 위해 탄속을 상향 조정했다. 총포법 위반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는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해달라는 하소연입니다. 저희 에어소프트건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언제 단속할지 모른다 이런 좀 공포에 있기 때문에 일단 레저 스포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에어소프트건이 총포법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당장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바이벌 시설 안전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룰 수는 있는데 에어소프트건 관련해서는 어쨌든 총포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결국은 총포법 개정으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 지난 2014년 서바이벌 게임 동호인 11명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을 하기 위해 에어소프트건 탄속을 올렸다가 총포법 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낸 겁니다. 해당 총포법 조항을 사유로 한 단속은 헌법상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 헌법소원 취지입니다. 헌재는 하지만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법령 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어소프트건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다툴 때 그 기본권 자체를 행복추구권이랑 그다음에 평등권을 잡았는데요. 그 두 개의 권리 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본권의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 에어소프트건 규제 같은 경우는 약간 방법의 규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승산이 없지 않았나. 이보다 앞선 2009년에는 총포법 시행령에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라는 문구가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 법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기각된 바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그 죄형 법정주의를 만족하고 있는지를 다툰 것입니다. 다만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것 자체를 규정할 수 있는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명확하게 되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두 차례 헌법소원에서 모두 기각 결정을 받긴 했지만 헌법과 행정소송 전문가들은 아직 헌법소원 청구 인용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관련해서 헌법 전문 변호사인 김의택 변호사는 지난 2009년과 2015년의 심판 청구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본권을 제한받는다고 주장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014년 에어소프트건 헌법소원 판결문을 보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을 가지고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투었는데요. 이런 일반적인 모든 기본권에서 다시 기본이 되는 권리는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지 않는 한은 사실 위헌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의택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의 자기 관련성, 즉 청구인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조업자, 사업자, 소비자로 특정하고 권리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좀 더 기본권을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다른 여타의
개별적 권리로 특정하고 내용을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에어소프트건을 만드는 총포를 생산하는 분,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 서바이벌 게임장을 운영하시는 그 게임 운영하는 사업자분들, 네, 마지막은 이제 그걸 이용하는 소비자, 이렇게 세 종류가 가능하겠죠. 이 세 분들 전부 다 혼법소원의 기본적인 자기 관련성을 갖고 있는데요. 다만 생산업자 같은 경우는 직업 선택의 자유 중에 그 직업 수행 방법의 제한이 과잉한지 여부를 따져야 될 것이고, 서바이벌 게임장 업주들 역시 마찬가지. 또 실탄 사격처럼 위험한 스포츠도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조건으로 허용하는데 에어소프트건만 일방적으로 경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규제를 받는 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공기총이라든가 실탄 사격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하는 장소에, 그러니까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하다면 굳이 그보다 훨씬 위험성이 떨어지는 에어소프트건 자체에 예를 들어 장소적 제한을 건다거나 혹은 취급에 대한 요건을 까다롭게 한다거나 혹은 이것이 악용되었을 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하는.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에어소프트건을 사용 목적과 연령에 맞게 차등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에어소프트건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금처럼 단순히 0.2줄 이하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군대에서 서바이벌 훈련, 실전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에어소프트건을 최상위 등급이라고 친다면 그 밑으로는 성인들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뭐 경기용, 그 밑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청소년용, 마지막으로는 모두 다 쓸 수 있는 아동까지 쓸 수 있는 지금과 같은 형태,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제한하는 방법도 충분합니다. 이와 관련 에어소프트건 관련 단체들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헌법소원을 다시 준비 중이라고 법률방송에 밝혀왔습니다. 이들 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2차례 기각 결정을 내렸던 헌재가 이번에는 전향적인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왕선민입니다.